안녕하세요. 문화철학 최행준입니다. 오늘은 문화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문화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모든 학자들이 또 고래로 논쟁적이었고 또 정의하기 어렵다는 그런 특징을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에 대해서 아주 가장 고전적인 그 최초의 정의를 시도할 사람이 에드워드 버넷 테일러인데요.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 관습,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간에 의해 얻어지는 또 다른 능력과 습관들을 포함하는 복잡한 통합. 지금 테일러도 굉장히 복잡하다는 것, 그리고 정의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테일러가 생각하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앞에 나와 있는 거죠. 지식, 신앙, 예술. 그러니까 전 시간에 제가 말했던 학문, 종교, 예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지식, 신앙, 예술이요. 그리고 도덕은, 그러니까 전 시간에 제가 이제 신앙을 종교를 마루 종자를 이용하는 것, 그리고 마루돌인 것,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그것이 어떤 인간의 행위를 규제하는 어떤 종교적 방식. 그래서 우리가 보통 법은 우리가 범법 행위를 할 때 우리의 행위를 규제하죠. 또 관습은 우리가 그 관습과 문화에 저촉되는 행동을 할 때 우리를 규제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요? 법에는 저촉되지 않지만 관습에는 저촉되는 것.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사람이 험담을 했어요. 험담을 했는데 그 사람이 저에게 와가지고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관습적으로 또 어떤 다른 사람이 험담을 했다는, 그리고 저의 이제 어떤 험담을 하는 것에 대한 윤리적인 공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이 어떤 인간을 도덕적으로 규제하는 무엇일 수 있다는 거죠. 신앙이. 그리고 그런 점에서 지금 도덕, 법 이런 것들도 지금 고대의 철학적 개념을 이용하면 진선미,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발원하는, 그래서 옳음, 그리고 진은 옳음, 그리고 선은 좋음, 그리고 미는 아름다움, 이 세 가지를 문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지금 이 기업들이 다 지금 동어의 반복입니다. 진선미 혹은 예술 종교 철학의 지금 동어의 반복들이고요. 이런 동어의 반복들을 가장 문화에서 중요한 것으로 여겼고, 또 능력과 습관들을 포함한 복잡한 통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고전적인 의미에서 문화 규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리차드 리브어는 문화란 인간 활동의 총체적 과정과 그 활동으로서 총체적 결과. 그래서 가장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말은 총체적이란 말이겠죠. 총체적. 그래서 문화라는 것은 굉장히 복합적이고, 또 그것을 각각의 분절된 것으로 놔두는 게 아니라 하나로 통합하는 개념이었던 거죠. 그리고 과정과 결과, 이 두 가지를 지금 제시하고 있고요. 반 퍼거슨은 협의와 광의로 규정했는데요. 협의로서는 인간의 정신적 산물로만 파악하는데 가령 예술, 철학, 과학, 윤리, 정치 및 종교 같은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에 한정해서 협의로 문화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버넷 테일러와 거의 유사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죠. 정신적 산물이라는 게 이미 고급하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문화를 어떤 방식으로 고급한 것으로 규정하면 그 다른 것들은 저급한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인간의 다른 많은 활동들은 저급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래서 정신적 산물 혹은 고급적인 것으로 예술, 철학, 과학, 윤리, 정치, 종교, 이런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 이런 것들이 역시 예술, 종교, 철학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협의로 규정한 것이 반 퍼거슨이 고전적인, 그리고 전통적인 문화 개념에 맞추어서 지금 협의로 정의하고 있고요. 또 광의로는 자연을 인위적으로 개발, 발전하는 과정에 모든 인간적인 산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광의에 또 이런 어떤 총체적 과정과 결과와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클리포드 기어츠는 삶에 대한 인간들의 지식과 태도를 소통하고 지속시키고 발전시키는 상징적 형식으로서 표현되어 전달된 개념의 체계. 여기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은 이 상징적 형식이라는 말이죠. 상징적 형식. 상징적 형식이 뭘까? 오늘 수업에서 그런 상징적 형식 혹은 은유 이런 말들이 좀 중요한 말인데요. 상징적 형식이다. 그 다음에 전달된 개념이다. 전달된 개념의 체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자연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문화 속에서 산다고 하면 우리는 거의 도시 또 시골에서도 마을에서 살지 자연 속에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화 속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그 문화는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면서 쭉 형성해 왔던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문화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계속 생각 속에서 또 말들 속에서 이런저런 활동 속에서 바꿔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크게 보면 전통적 문화관과 현대적 문화관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통적 문화관에서는 학문, 종교, 예술을 강조하고요. 이것들이 고급한 전시활동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어떤 관념론의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칸트, 헤겔까지 이어지는 관념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리고 교양과 야만을 나누고, 그리고 교양을 문화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고급한 것, 이게 저급한 것이라는 이분법 체계고요. 그 다음에 문화 제국주의, 보편성. 그러니까 문화 제국주의라는 말은 어떤 인류에게는 그 문화를 선도하는 어떤 지역이 있고, 그 지역에서 형성된 문화가 다른 문화보다 고급하다는 것. 그리고 다른 문화들은 아직 저급해서 그 고급한 문화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게 문화 제국주의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유럽에서 형성된 문화가 고급한 것이라면 그 고급하다고 이야기할 때, 그래서 다른 문화들이 수용해야 할 무엇으로 상정한다는 것 자체가 할 때, 다른 문화가 수용해야 할 무엇으로 상정할 때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은 보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수용해야 할 어떤 가장 선진적인 고급한 문화라는 의미가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 제국주의와 보편성이 있고요. 그리고 전통적 문화관에서는 컬처와 네이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네이처를 제어하는 컬처입니다. 그래서 컬처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경작하다. 그래서 자연지, 황무지, 그리고 자연 상태에 있는 토지를 경작하다. 또 어떤 걸 재배하다는 뜻에서 왔는데요. 그래서 그런 구도를 인간에게 적용시켜 보면 인간도 하나의 자연물입니다. 자연물이라는 점에서 네이처고요. 그리고 그 네이처를 컬처로 제어하는 것이 전통적 문화관에서는 중요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현대적 문화관에서는 과거에 이런 고급한 정신활동만을 강조했던 데 비해서 인간활동의 총체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전통적 문화관에서 관념론을 강조한 데 비해서 유물론적인 그런 설명 방식을 사용하려고 하고요. 또 욕구를 긍정하죠. 인간의 욕구를 긍정하고 그 욕구를 실현시키는 방법으로서의 문화, 이런 관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문화유물론에서는 식인문화랄지 아니면 한국에서 개고기를 먹는 문화, 이런 문화들의 그 어떤 정당성을 고기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볼 수가 없는 곳에서 유일하게 찾을 수 있는 고기인 인간을 먹는 문화가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어떤 물적 토대가 어떤 문화를 형성한 거지, 그 문화가 야만적이기 때문에 식인문화 혹은 또 개고기 문화, 개라는 거는 그렇죠. 인간이 먹는 개는 잡식성이기 때문에 인간이 먹는 모든 걸 먹고요. 특히나 인간이 싼 똥을 먹죠. 그래서 키우지 않고 내버려 둬도 돌아다니면서 이런저런 오물들을 먹고 자라고 있다가, 예를 들면 소 같은 경우는 당시로는 트랙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함부로 잡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개를 잡아먹는
그런 우리 문화가 생겼는데, 그것은 그 자체로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어떤 물적 환경적 토대 때문에 그런 문화가 형성된 거고 나름대로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유물론적 입장의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엘리트, 소수의 엘리트들이 향유하는, 그리고 라틴어와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할 줄 아는, 그리고 고대 그리스의 어떤 원전들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소수의 엘리트들의 것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대중성을 훨씬 더 강조하는 그런 현대적 문화관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문화 제국주의에 비해서 문화 상대주의고요. 문화 상대주의라는 것은 모든 문화는 그 나름대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들을 위계를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수성을 강조하고요. 그리고 네이처를 실현하는 컬처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적 문화관과 현대적 문화관 사이에서 좀 개념적인 어떤 그 판을 형성하시면 좋겠고요. 이거는 이제 전통적 문화관을 대표하는 어떤 예술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인데요. 여기 보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뭐 이런저런 학자들과 예술가들이 지금 여기에 질비하게 있지요. 그래서 뭐 수학자도 있고,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과학자인데 당시로서는 그냥 다 학자였죠. 당시는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이 따로 구별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조르주 드라투르에 참여하는 마리아 막달레나는 성서에 나오는 창녀죠.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회개해서 예수가 죽기 전에 예수의 발을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아줬던 그런 인물인데요. 아까 말했듯이 네이처를 제어하는 컬처라는 의미에서 지금 지금 여기 무릎에다가 그 해골을 놓고 촛불을 하나 켜고 그 다음에 반성을 뜻하는 거울을 보면서 지금 자기의 과거의 삶들을 참여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건 당연히 죽음을 상징하겠죠. 그리고 이거는 조프랭 부인의 살롱이라는 작품인데요. 당시 유럽의 과거의 이런 전통들이 18세기에 유럽에서 살롱 문화로 꽃피었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살롱에서는 문학과 예술 또 학문을 논하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많은 예술 작품들이 있고요. 또 여기에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당시의 문인들 또 예술가들이 모여서 조프랭 부인과 예술에 관련돼서 논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화의 속성으로는 공유성, 한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학습성, 후천적으로 학습된다. 요즘에 DNA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DNA란 말 많이 들어보셨는데, DNA를 통해서 어떤 것을 전달하는 것보다 학습을 통해서 또 문화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하고 또 의식적이죠. 또 축적성, 다음 세대로 전해지면서 기존 문화에 새로운 내용이 쌓인다. 변동성,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속 변동한다. 총체성, 각 요소들이 상호 유기적 관련을 맺어 통합한다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 볼 거는요, 다 중요하네요. 다 중요하고 또 문화철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문화에 대해서 사고할 때 다 중요한 특성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화철학이란 무엇인가에서 문화 개념은 이 개념이 다룰 구체적 현상을 충분하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즉 구체적 현상은 본질적으로 문화 개념이 담아낼 수 있는 내용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문화라는 것의 총체성, 즉 개념적인 형식의 경계를 허물어뜨린다. 문화는 토대 개념이나 원리가 아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말들은 일단 현상이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제가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 어떤 문화가 현상의 특성을 갖는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현상들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다 담아낼 수 있는 문화 개념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문화 개념이 있을 수 없고, 이 개념이라는 것과 총체성이라는 말이 유사성을 갖는 말인데, 그래서 개념이라는 것은 인간 개념은 모든 인간들을 수용하는 개념이어야 하겠죠. 그래서 총체성의 특성을 갖습니다. 또 뭐 일이라는 개념, 점이라는 개념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점들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총체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형상을 다 통합할 수 있는, 그래서 통일할 수 있는 것이어야 개념이 될 수 있는데, 문화 개념은 그렇게 이런 구체적인 현상들을 충분히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개념적인 것의 개념적인 형식의 경계를 무너뜨려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뭐 같은 공시적으로 어떤 문화 개념으로 통일하려고 해도 여변이 생기고요. 또 이게 통시적으로 계속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기 때문에 규정해 놓으면 다른 것으로 변해 있고, 규정해 놓으면 다른 것으로 계속 변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에 두 번 손을 담글 수 없다는 것처럼 하나의 개념으로 완벽하게 정의할 수 없다. 계속된 현상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고요. 문화가 그런 계속된 현상이라는 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완결지어서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이 한편으로는 난해하고 복잡하고 어떤 지적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점을 인정해야 문화라는 현상을 보다 더 잘 볼 수 있다는 게 지금 이 언표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는 새로운 것에 의해, 그리고 스스로에 의해 끊임없이 현실화되어야만 한다. 결코 어떤 유일한 절대적인 문화와 같은 것은 없다. 다만 수많은 사건과 표명, 다양한 유산과 지시, 언어, 동작, 작품, 규칙, 기술 등에 담겨있는 인간의 지성과 인간 세계 변형의 다양한 형식만이 있을 뿐이다. 문화는 이와 같은 인간의 다양한 행위와 생산으로부터 생겨난다. 그리고 문화는 끊임없는 운동 속에 있는 잠정적인 심성과 행위의 연관관계로서, 따라서 열려있는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서 존재한다. 열려있는 커뮤니케이션의 공간으로 존재하고요. 어떤 유일한 절대적인 문화와 같은 것은 없다는 것. 그리고 문화는 새로운 것에 의해, 그리고 스스로에 의해 끊임없이 현실화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제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일처제 사회에서 누군가 부인이 2명, 3명 있다면 법적으로야 본인이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관습적으로는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척박한 환경에서 여성의 생존율이 아주 척박해서 여성의 생존율이 낮은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 인구 비율에서 여성의 비율이, 또 특히나 결혼 정년기에 여성의 비율이 아주 적어요. 적은 경우에 형제가 한 부인에게 장가를 드는 경우도 있고, 또 뭐 남자가 많이 죽었어요. 남자가 많이 전쟁이나 또 어떤 상황 때문에 남자들이 많이 죽어서 없는 경우에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취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일부 일처제를 내면하고 있는, 관습적으로 내면하고 있는 사회에서 그 사회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비난할 수 없는 거죠. 문화는 새로운 것에 의해, 그리고 스스로에 의해 끊임없이 현실화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한 여자에게 형제가 장가드는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문화적 현상도 그것이 처음에 생겨날 때에는 나름대로 어떤 합리적 이유가 있기 때문에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형성된 것은 계속 상황이 변화하면서, 문화적 또 환경적 상황이 변화하면서 계속 바뀌거든요. 그런데 그 바뀌는 것을 계속 한번 형성된 관습이 가지고 있는 관성 때문에 계속 유지하는 것은 문화가 고착화되고, 또 사람들을 돕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생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성됐던 문화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족쇄가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주방에서 뭘 만들어 보는 것을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큰 누나가 제가 주방에서 뭘 하면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위험해서도 그랬겠고, 또 뭐 본인이 부모님의 성역할 이런 것들에 제가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겠죠. 그래서 점점 주방에 들어가지 않게 됐고, 요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는데요. 그때는 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혼했어도 주방에 안 들어가니까 편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우리 부모 세대가 맡았던 성역할들은 여성의 사회활동, 여성은 주로 가정에서 활동하고 남자들은 주로 사회에서 활동하면서 또 한 사람의 번 직장 생활로 직장에서 번 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리고 또 어떤 역할 분담을 통해서 더 전문성을 신장하는 사회에서 나름대로 형성된 문화였겠죠. 그런데 지금 오늘날은 또 상황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사회에서 밖에 나가서 해야 될 이런저런 경제활동들이 육체적 힘을 요구하기보다는 어떤 빠른 계산 능력이랄지 아니면 어떤 체계적인 문서 능력이랄지 또 대화 소통하는 능력이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그런 방식으로 변해 있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이런저런 채용 시험들에서 여성들이 높은 시험을 보고 또 직무 환경에서 여성들이 큰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과거에 형성됐던 성역할, 그래서 남자는 밖에 나가서 일하고 여자는 가정을 돌보고 이런 성역할들이 계속 고착화돼서 또 그런 관성을 가지고 또 저희 누나도 저에게 못하게 했던 거고요. 또 저도 거기에 기생해서 좀 편하니까 그래서 안 갔던 거고요. 이렇게 하면 지금 제가 문화를 계속 끊임없이 새로운 것으로 현실화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의 문화가 고착화되면서 점점 저는 어떤 가정에서의 능력이 또 가사를 돌보는 능력이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또 여성에게는 많은 부담이 주어지게 되고 이런 불합리한 상황들이 펼쳐질 거라는 거죠. 계속 그런 것들이 계속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정체되게 쭉 흘러간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사람들의 삶이. 남성도 괴롭고 여성도 괴롭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문화가 스스로에 의해 파괴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새롭게 갱신해야 되는 것, 어떤 변화한 상황, 새롭게 등장하는 문제들에 의해서 계속 새롭게 갱신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지금 제일 윗문장에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한번 봐보죠. 집사람이 큰아들에게 이런 러닝셔츠를 사줬어요. 제 큰아들은 고등학생인데 입었겠어요? 안 입었겠어요? 절대 안 입더라고요.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입지 않습니다. 그냥 반팔 티셔츠를 입지 아무리 더워도 이걸 입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이걸 보면 아시겠지만 이 반팔 와이셔츠와 러닝셔츠 이 두 가지의 조합이 그러니까 조합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서는지,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사물이고 사용가치인가요? 아니면 하나의 상징물인가요? 그리고 하나의 은유인가요? 그리고 이것을 입는 사람, 이렇게 입는 사람의 어떤 자기의 문화적 상징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인가요? 문화 철학은 대상을 지각할 때 마치 대상이 말을 걸어오고 있는 것처럼, 마치 대상이 하나의 증인인 것처럼, 마치 대상이 어떤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대상을 지각한다. 물론 이것은 문화의 전체 영역이 은유의 모델에 따라 작동할 경우에만 가능할 것이다. 그러니까 문화 철학은 대상이 말을 걸어오는 것처럼, 대상이 하나의 증인인 것처럼, 대상이 어떤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대상을 지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이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사물이 하나의 상징이고 또 하나의 은유고 그 사물들의 은유, 의미의 총체성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문화 철학은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겠죠. 수많은 것들이. 자, 여러분들의 어떤
문화적 상징체계는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똑같은 돈이 들어요. 그리고 시간이 남았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운동 중에 뭔가 한 가지를 해야 한다. 그러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요가를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필라테스 혹은 기구 필라테스를 하시겠어요? 이게 기구 필라테스는 사실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죠. 요가는 생긴 지가 아주 오래됐고요. 그래서 과거라면 한 5, 6년 전에 여성이라면 이건 없으니까 당연히 이걸 선택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또 요가도 막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굉장히 힐링과 뭔가 신체의 어떤 유연성과 또 균형을 가져오는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됐습니다. 또 그런데 이제 필라테스가 새롭게 등장하면서 요즘에 젊은이들이 이걸 많이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운동 1번, 운동 2번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상징체계의 하나, 이것도 어떤 상징체계의 하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징체계의 총합이 문화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뭐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어렸을 때 물놀이 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튜브를 사용했어요. 바닷가에서건 계곡에서건. 그래서 굉장히 튼튼하고 타이어 안에 들어있는 튜브인데요. 굉장히 여기서 즐겁게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커가지고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런 튜브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튜브가 나왔고, 지금은 또 이런 튜브도 안 갖고 놀아요. 갖고 놀 수는 있겠죠. 갖고 놀 수는 있는데 이 튜브 위에서 사진은 안 찍어요. 예. 이런 튜브, 좀 더 색다른 튜브 위에서 사진을 찍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사물이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사물을 둘러싼 하나의 상징들이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린다고 하면 뭐 이런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 서핑보드가 상당히 잘 등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다른 사람보다 멋진 삶을 살고 있는 나, 그리고 우리는 이 사회에 대해서 어떤 상징체계를 형성하고 있기도 하지만 자신에 대해서도 상징체계를 형성하거든요. 그래서 그 상징체계와 맞지 않는 무엇, 그 상징체계와 맞지 않는 무엇, 그리고 자기의 상징체계를 소중하게 관리하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만들어가고 또 이 만들 수 없으면 또 어떻게 현실과 타협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자기의 상징체계를 만들어 가는데, 누가 자기의 상징체계를 멋진 삶으로 만들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꼭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약간 피해자의 상징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계속 나쁜 남자 혹은 나쁜 여자를 만나서 그 사람에게 봉사하고 그 사람에게 매달리다가 버려져서 슬퍼하는 상징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적으로 그런 상징체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선택을 자기가 하게 만드는데, 그 상징체계와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기를 반성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계속 그것들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어떤 상징체계 속에서 또 사회 전체 문화에 대한 것, 그리고 자기에 대한 것의 상징체계를 구성하면서 살아간다. 대상이 직접적으로 존재한다는 관점에서 대상을 이론적으로 규정하는 것과 대상의 이념은 우리를 위해 그것의 한 목적적인 사용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대상을 실천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론은 앞으로 이 책에서 전개될 관점의 성격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칸트가 구분한 의미에서 보면 문화철학은 실천적인 학문 분야이다. 좀 어려운 말이죠. 어려운 말인데, 대상을 이론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지금 이론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이것을 하나의 그냥 사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무로 만들어진 튜브, 우레탄으로 만들어진 튜브, 다양한 모양의 색깔과 형태를 가진 튜브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너머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본다는 것은. 그래서 여기 안에는 공기가 얼만큼 들어있고, 그리고 여기에 탄성이 어느 정도고, 어느 정도 충격을 건질 수 있고, 뭐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이 어떤 색소가 들어있고, 이런 방식으로 이 세계를 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이론적인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뭐 공대나 자연대생들이 있다면
그걸 항상 상상하지 못하게 만들죠. 어떤 실험을 했으면 그걸 상상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계속 그것을 나의 감정을 이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대학 교육, 여러분들이 주로 이과 계열이라면 받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의 인간적인 것을, 자기의 상상력을 계속 제어하는 방식. 그래서 사실을 사실로만, 그래서 그것을 이론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하는데요. 한목적적인 사용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혹은 실천적으로 규정한다,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코스모스가 보이죠. 코스모스, 이것도 이론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론적으로 보면 뭐 이런저런 종속과목 관계에서 어떤 부리에 해당하는지, 또 어떤 게 꽃잎이고 어떤 게 수술이고 암술이고 꽃받침이 어떻고 언제 피고,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지금 이걸 이론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실천적으로 혹은 한 목적적으로 본다는 것은 지금 이것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꽃은 누가 만들지는 않았죠. 자연이 생겨났고, 또 종교인이라면 신이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신이 창조한 세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은 저절로 생겨나서 딱히 어떤 목적이 없는데, 인간은 목적을 개념적으로 규정할 수가 없는데, 명시적으로 규정할 수가 없는데, 인간은 이런 형태를 보면서 이 형태가 굉장히 규칙적이죠. 규칙적이고, 8개인가요? 8개의 꽃잎이 나 있고, 또 다른 것들도 거의 유사한 형태의 어떤 규칙성을 보인단 말이에요. 마치 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런 사물을 볼 때 이론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뒤에 있는 목적을 상정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무인도에 갔는데, 무인도인지 알고 봤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무에 별표 모양이 새겨져 있어요. 예를 들면, 또는 날짜를 센 것 같은 칼 모양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날짜를 세던 어떤 전환된 사람이 있었겠구나 라고 상상할 수밖에 없겠잖아요. 그래서 어떤 형상물이 그 배후에 있는 이성적 존재자 혹은 목적을 가진 존재자를 상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형태, 이런 것들이 지금 칸트가 말하는 한 목적적인 사용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혹은 대상을 실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라고 할 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이 뒤에 있는 어떤 존재자를, 창조자를 목적을 상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형태. 여러분, 이게 뭐 일본에 가면은 이런 모래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래의 결정이 지금 별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신비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뭐 철학은 신을 상정하는 것은, 혹은 신을 존재 증명을 하는 것은, 신을 있다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이성과 학문의 영역이 아니다, 그것은 종교와 신념의 영역이다, 이런 식으로 갈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태들을 보고 어떤 목적을,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창조자를 상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인간의 특성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들이 하나의 물질적 사실이면서 동시에 이 뒤에 어떤 것을 상정하지 않을 수 없는, 또 이것이 그냥 하나의 사물이지만 그 뒤에 어떤 상징을 상징하지 않을 수 없는, 상징이나 은유 혹은 상징 체계를 상정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에 대한 것을 지금 이 문화철학이라는 무엇인가의 저자가 지금 칸트의 이야기를 하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문화철학이 실천적 학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바닷가예요. 바닷가인데 어디 가고 싶으세요? 예, 당연히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가고 싶으시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의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이론적으로 보면 나무로 보이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상징체계. 그래서 요즘에는 바닷가에 가보면 안 가요, 잘 사람들이. 옛날에는 진짜 바글바글 했거든요. 그런데 저 어렸을 때는 정말 바닷가에 가면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는데, 요즘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캐리비안 베이 같은 그
파도풀에 놀러 가시겠어요? 아니면 바닷가에 놀러 가시겠어요? 예. 그러면 요즘에 다 파도풀로 가더라고요. 다 크레비안비 같은 데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물놀이, 몸을 담글 수 있는 깨끗한 물놀이장이라는 어떤 사실의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상징 형식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더 이상 이런 데 가지 않죠. 그리고 또 이게 하나의 나무이기만 한 게 아니라 이게 어떤 해외의 아름다운 해변에서 아름다운 삶을 멋스럽게 즐기고 있는 나라는 상징 체계를 형성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곳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아버지가 친구 만난다고 하면 갔던 다방입니다. 다방이고, 그리고 다방에 정말 풍경을 잘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이제 커피 전문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커피를 마시는 장소이기를 넘어서서, 어떤 사실을 넘어서서 어떤 상징 체계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또 그 상징 체계는 지금 이거는 과거의 진짜 다방이고요. 이것은 지금 약간 그 레트로, 뭔가 과거가 다시 복고풍에, 그렇지만 약간 이런 방식의 세련된, 뭔가 고전적이지만 세련된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또 뭔가 고전적이지만 따스한 이런 전화기랄지, 이런 간판의 방식이랄지, 기와랄지, 뭔가 타일이랄지, 이런 것들, 색깔들이 또 여기는 또 커피 전문점처럼 뭔가를 써놓고 자전거도 한 대 세워져 있네요. 이런 것들이 또 새롭게 지금 이런 다방들이 변화하고 있는, 그래서 새롭게 계속 다시 쓰고 있는 그런 어떤 상징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문화는 근본적이면서도 무의식적인 지각 방식, 즉 사물을 보는 특정한 방식을 결정한다. 말하자면 문화는 개인과 사회세계 사이의 관계를 결정하는 것이다. 무의식적인 지각 방식, 사물을 보는 특정한 방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과 사회세계 사이의 관계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다닐 때, 또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계속 학급에서 반장을 거의 한 학기씩은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좀 주류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고, 그런 방식으로 제 상징체계가 형성됐어요. 또 집에서는 늦둥이 동생이 태어났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항상 제가 막내라고 생각하면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그런 상징체계를 형성하고 있었죠. 그래서 항상 어디 가나 당당하게 이렇게 나서고 그리고 주도하고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5년 전에 배드민턴 클럽에 나갔어요. 배드민턴 클럽에 나갔더니 누구도 이제 배드민턴은 처음에 갔으니까 당연히 잘 못 치겠죠. 잘 못 치고 그때 만난 사람들이 내가 기본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하고 좀 많이 달랐어요. 모든 게 달랐어요. 뭐라고 규정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왠지 거기 가면은 제 상징 체계와 이 동호회에서 하는 활동이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뭔가 수줍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배드민턴을 쳐달라고 말하기도 힘들고, 팀을 짜기도 어렵고, 치고 나면 왠지 내가 못 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 같고, 그런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징체계와 지금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나에게 요구하는 어떤 상징체계 사이에 충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계속 못 치겠더라고요. 계속 못 치겠어서 한 2년 쳤는데 끝내는 그 사회에 적응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떤 코드를 찾지 못했어요. 찾지 못해가지고 그냥 조용히 지내다가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 같고, 또 나는 나에 대해서 어떤 상징체계를 가지고 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를 상징체계 혹은 은유로 보는데 훈련을 하기 위해서 나는 나를 어떤 방식으로 상징체계화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토론 과제를 하나를 제시하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물을 하나 고르고요. 그리고 그 사물이 그 사물 이상의 무엇인 상징들, 이 사물 이상의 무엇인 의미들 혹은 상징들, 그리고 그것이 나를 규정하는 방식. 그래서 내 상징 체계를 그 사물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이 나에게 말을 걸듯이
뭔가 알고 있는 것을 나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그 어떤 사물을 하나도 좋고 여러 개도 좋습니다. 내가 어떤 하나를 고르고 보니까 저것도 그래, 저것도 그러네,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어떤 하나의 사물을 정하고 그 사물을 중심으로 자기가 어떤 상징체를 가지고 있는지를 서술해 보시는데요. 너무 길게 쓰지 마시고 400자 이내, 300자 이내, 빈칸 포함 400자 이내로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00자 이내면 한 문단 정도 될 거예요. 한 A4지로 쓰면은 한 3분의 1페이지 정도 될까요? 400자 정도. 그렇게 써가지고 저희 토론방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학교 교육을 통해서 어떤 경쟁이라는, 그러니까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서로의 장점이 서로 통합하면서 내가 잘하는 것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못하는 건데 얘는 그걸 잘하니까 그걸 잘해서 우리 공동체에 혜택을 주고, 이런 방식의 상징체계를 우리가 형성한 게 아니라 승자독식, 지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 뒤에 쳐지면 학교에서 엄청 무시당해요. 친구들한테 사이에서도 무시당하고 또 어느 정도 성적이 비슷한 애들끼리만 친구가 됩니다. 그런 뭐 학교에서 흔히 말하는 꼴등들 있잖아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상징체계에서는 그 꼴등인 애들하고 놀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놀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이런 상징체계를 형성하는데, 저는 역시 인스타그램에서도 그러한 종류의 상징체계가 인스타그램에서 나의 삶을 멋지게 보여주려는 그런 방식으로 드러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문화 개념의 사용 방식으로는 기술적 문화 개념은 인간이 만든 구체적 관습 습속, 심성, 상징 질서의 틀 속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생산과 재생산의 형식.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는 문화와 문명이 같은 건데요. 주로 서술하는, 그래서 주로 여기서 보는 생산과 재생산, 이 두 가지가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동적 문화 개념으로는 그것을 생산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생산에다가 반성적 차원을, 그래서 어떤 반성적 차원을 부과시켜서 그 실천과 자기 반성의 변증법이 가능하게 되는 게 역동적 문화 개념이고요. 고고학적 문화 개념은 우리의 현재적 문화적 삶이 전승과 전통의 맥락에서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신념과 심성의 영역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파헤치는 겁니다. 아까 제가 큰 누나가 주방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것, 그리고 제가 결혼 이후에 맞벌이 죽으면서도 집안일을 자주 하지 않았던 것, 이런 것들이 주로 전승과 전통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지금 생각해 보는 게 고고학적 문화 개념이고요. 그리고 규범적 문화 개념은 위계 질서의 관점 속에서 문화의 차이를 확정하는 것, 그리고 아까 말했던 문화 제국주의, 그러니까 위계 질서, 어떤 것이 낫고 어떤 것이 더 못하다, 그리고 더 나은 것을 더 못한 문화가 수용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더 나은 문화를 그들에게 보급하고 강제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개념이죠. 자기 문화에 대한 자기 도취와 상호 충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이, 규범적 관점이. 그래서 어떤 문화는 좋은 문화, 어떤 문화는 나쁜 문화, 또 그런 어떤 문화적 규범으로 사람들을 규제하려고 하는 것. 예, 이것은 그런 이 마지막 이 규범적 문화 개념에 관련된 서술인데요. 그래서 자기 것과 낯선 것 사이의 변증법, 그러니까 자기 것과 낯선 것 사이에 변증법이 가능한 것을 친구와 적이라는 정치적 대립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관점이 지금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규범적 문화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은 문화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만든 문화 위에서 계속 이를 다시 만들면서 재강화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을 위해 만든 문화, 그리고 그 문화를 계속 재생산하면서 재구성하는 것, 이런 상황에 처해 있고, 그런 문화라는 것은 항상 상징이고 운유고, 그래서 사실 이상의 무엇,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어떤 총체적 체계를 문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과제는 토론방에 올릴 테니까 올리시고요. 오늘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